오화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화자허가 관가에 끌려가고 남편을 빼내기 위해 입영하는 서문경에게 도움을 청하며 자신이 지닌 재물을 넘겨준다. 서문경이 쓴 뇌물로 풀려나왔지만 빈 털터리가 된 화자허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입영하는 서문경의 6째 부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다른 측실들의 시샘에 입영하는 자신의 앞날이 심란해지고 서문경은 양제독이 문책당에 하옥당했다는 흉보를 전해 듣고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진다. 한편 입영하는 매일 밤 꿈에서 남편을 만나면서 초췌해지고 병들어간다. 사. 운명의 만남. 죽산 선생이란 의생인 장죽산을 말하는 것이다. 30을 조금 넘긴 호라비인데 착실하기로 소문난 그가 상처를 한 뒤로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술을 마시며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기를 잘했다. 풍노파가 장죽산의 집으로 달려가니 마침 그는 집에 있었다. 풍노파의 성화 같은 재촉을 받으며 이병하의 집에 당도한 장죽산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하고 조그맣게 비명소리를 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요? 풍노파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장죽산은 멋쩍은 듯이 고개를 내젓고는 환자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수춘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자를 가져다 놓아 주었다. 장죽산은 의자에 앉았어도 잠들어 있는 환자를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야 비로소 진맥을 하는 장죽산의 손이 이상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침착을 되찾은 듯 그의 자세가 꼿꼿해졌다. 신혈이 대단하군요. 장죽산은 병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병하는 의생이 와서 진맥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신혈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숨을 헐떡거리며 자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술만 마셨고 또 밤에는 환영인지 악몽인지 모를 기괴한 소동에 시달려 온지라 광대뼈가 붉어지고 콧대가 날카롭게 솟아 있었다. 그런데도 기묘한 것은 그럴수록 더욱 신비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윽고 진맥을 끝낸 장죽산이 풍노파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 여자 남편이 있나요? 지난달에 죽었어요. 아, 그래요. 장죽산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생긴 병이구먼. 풍노파가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가부병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것도 병인가요? 병이지요. 분명히 병이에요. 하하하. 가부병에 걸리면 헛소리를 하고 열이 나나요? 심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장죽산과 풍노파가 주고받는 말을 옆에서 유심히 듣고 있던 수춘이가 끼어들었다. 의원님, 우리 마님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영감이 서문경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밤여우로 변해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자꾸만 헛소리를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공연히 으스스해져요. 서문경이라니. 약국을 하는 그 부자 말인가? 장죽산이 수춘이를 돌아보며 물었다. 네, 바로 그분이에요. 그럼 혹시 이 환자가 그 서문경을 속으로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군. 허허허, 속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래. 그러자 이번에는 풍노파가 입을 열었다. 이제 곧 서문경이한테 개가를 하기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도 가부병이 걸리나요? 서문경이 자주 안 오면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망측해라. 풍노파가 코를 쳐들고 얼굴을 찡그리자 수춘이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킬킬댔다. 자, 이제부터 시침을 할 터이니 조용히들 해요. 장죽산이 잠옷 엄숙한 소리로 말하고 나서 들고 온 보자기를 끌러 침통을 꺼냈다. 몸에 한 개, 두 개 침이 꽂히기 시작하자 잠결에 꿈틀꿈틀하기만 하던 이병하가 마침내 아, 아파 하고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한 그녀의 눈 가장자리에 눈물 자국이 보였다. 가만히 있어요. 침 놓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장죽사는 양쪽 팔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다음 이번에는 이마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이마에 침을 놓은 지 얼마간 지나자 이병아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장죽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두 눈의 초점도 조금 뚜렷해졌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병아의 예절은 역시 깍듯한 데가 있었다. 아닙니다. 이것이 의생의 임무인거려. 이마에 침을 꽂고 난 장죽사는 이번에는 환자의 옷을 헤쳐 가슴과 배를 온통 드러나게 했다. 살결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가슴에 봉긋하게 솟은 유방은 커다란 꽃송이와도 같았다. 이병아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가만히 두 눈을 감았다. 에그머니, 이래도 되나요? 수춘이가 질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환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법이야. 치료를 하는데 수치심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잠자코 있어요. 장죽사는 배와 가슴에 이것저것에 침을 꽂고 나자 환자의 발 쪽으로 의자를 옮겨 놓았다. 두 발 역시 하얗고 조그만 것이 가지고 놀고 싶도록 예쁘장했다. 장죽사는 그 두 발에도 몇 개의 침을 놓았다. 시침이 끝나자 장죽사는 의자를 조금 뒤로 물려서 편안히 기대고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이병아는 다시 잠이 든 듯 숨소리가 고르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의원님, 괜찮을까요? 풍로파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예, 과히 염려 마세요. 그럼 계속 수고해 주어요. 난 그만 집에 가봐야겠어요. 풍로파가 나가자 수춘이가 배웅하러 뒤따라 나갔다. 방 안에 환자와 단둘이 남은 장죽사는 자세를 고쳐 앉아 새삼스럽게 환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저렇게도 꼭 닮았을까. 장죽사는 죽은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죽은 아내와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이 너무도 닮아 보였던 것이다. 처음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마와 눈썹, 그리고 오똑한 콧대는 거의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았다. 어찌 보면 오늘이 어떤 운명적인 만남의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죽은 아내와 너무도 닮은 이 여자는 아직은 혼자 사는 과부이다. 비록 서문경과 좋아하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서문경의 처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그는 이 여자의 계가 문제가 반드시 성사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장죽사는 환자의 몸에 꽂았던 짐을 하나하나 뽑았다. 그리고 수춘으로 하여금 헤쳤던 옷을 도로 여미도록 했다. 약을 지어올 테니 병자 곁을 떠나지 말거라. 수춘에게 이루고 간 지 얼마 안 있어 장죽사는 우선 첨약 4봉지를 지어가지고 왔다. 그는 손수 약을 약탕간에 앉혀 그것을 다렸다. 그때까지 그녀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세 차례의 탕약을 마시고 미음을 먹은 이병아는 그제야 신열도 거의 가시고 정신도 좀 맑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워낙 기력이 쇠잔해진 탓인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다. 자, 이젠 나도 이만 가봐야겠구먼. 밤이 되자 장죽사는 수춘에게 환자 간호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이병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가다듬으며 의원님, 꼭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나요? 하고 물었다. 예? 그럼 여기 있어 달라는 말입니까? 네, 꼭 안 가셔도 된다면 여기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또 나타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서문경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밤용으로 변하기도 해요. 또 그런 마음을. 그건 부인의 기가 너무 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것이 보인 거예요. 그런 일은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오늘 밤 여기 같이 계셔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지켜보기로 하지요. 장죽사는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의원님. 하긴 집에 가도 마누라도 없고 혼자니까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지 마십시오. 아니, 부인이 어디 가셨나 보군요. 혹시 친정에라도 다니러 가신 모양이죠. 친정에 다니러 간 게 아니라 저승에 다니러 가서 안 오는군요. 네, 저승에요. 어머, 그럼. 이병아의 얼굴이 저도 모르게 붉어졌다. 작년에 죽었어요. 장죽사는 다시 한번 죽은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그시 이병아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눈치를 챈 이병아가 슬며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좀 어지러워요. 자리에 눕겠어요. 그날 밤 환자인 이병아는 침상에 누워 자고 의생인 장죽사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기로 했다. 장죽사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죽은 아내와 너무도 닮은 여자, 더구나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여자와 한 방에 단 둘뿐이 아닌가. 비록 환자이기는 하지만 과부병에 시달리는 외로운 여자인지라 범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침을 놓고 약을 다려 먹이는 것보다 훨씬 효험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장죽사는 이내 그런 생각을 버렸다. 그는 이 여자와의 만남을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여자 쪽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자가 다가오기를 속으로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환자와 의생 사이라고는 하지만 여자 쪽에서 먼저 밤을 같이 지내달라고 했을 때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고 그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때를 놓치면 또 어느 때 이런 기회가 온단 말인가. 마침내 마음을 굳힌 장죽사는 침상 쪽으로 고개를 돌려 가만히 불러보았다. 여보시오, 주무시는 거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정말 잠들었소. 여전히 대답이 없더니 잠시 후 그녀는 부시럭거리며 돌아 누웠다. 이것이 잠들어 있지 않다는 표시인지 아니면 자다가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장죽사는 얼른 분간을 할 수 없었다. 한참 숨을 죽이고 있던 그는 자기도 모르게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결마저 가빠왔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마침내 그는 여자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맥을 짚어보았다. 만약 잠들어 있지 않다면 무슨 반응을 보일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맥박은 고르게 뛰고 있었다. 잠들어 있는 게 분명했다. 한참 맥을 짚고 있는데도 잠을 깨는 기색이 없었다. 장죽사는 여자를 흔들어 깨워볼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만약 깨어나서 싫다고 뿌리치는 경우에는 그런 낭패가 있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 도로 잠자리로 물러갈 수는 없었다. 이미 그의 욕망은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는 마침내 진맥하던 손을 옮겨 여자의 앞가슴 속으로 들이밀었다. 봉긋한 유방이 소나기에 뿌듯하게 쥐어졌다. 여자는 다시 몸부림치듯 저쪽으로 돌아 누우려고 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여자의 몸이 저쪽으로 돌아 눕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불끈 눌렀다. 순간 여자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냅다 소리를 질렀다. 사람 살려요. 밤여우가 나타났어요. 장죽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 그때 온 지붕이 떠나갈 듯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과연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도 들렸다. 정말 으스스하고 기분 나쁜 소리였다. 의원님, 또 밤여우가 나타났어요. 죽은 남편 말이에요. 장죽사는 마구 휘저어대는 여자의 두 팔을 한데 모아지며 부인, 정신 차려요. 나 장죽산이요. 의원이라고요. 의원. 예? 누구라고요? 나 의원이라니까요. 여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불을 켤 테니까. 방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자 이병아는 잠시 멀뚱한 얼굴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장죽산도 할 일 없이 의자로 가 앉았다. 많이 놀란 모양이로군요. 부인이 자다가 숨을 가쁘게 쉬길래 맥을 짚어본 거예요. 장죽산이 변명 삼아 말했다. 아, 그랬군요. 난 또 그 밤여우가 나타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병아는 살짝 얼굴에 웃음을 떠올렸다. 장죽사는 속으로 찔끔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표시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이병아로부터 여우에 관한 그동안의 자세한 얘기를 들은 장죽사는 아무래도 그녀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직접 들은 대로 지붕 위의 소리가 여우의 소동임이 틀림없고 또 그것이 죽은 남편에 대한 죄의식과 연결되어 창난 증세를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환자를 단순히 과부병으로만 치료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시침과 약 처방도 달리해야 되리라 싶었다. 이렇게 생각한 장죽사는 어디까지나 의생의 입장에서 이병아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부인의 병은 무엇보다도 여우 때문인 것 같소. 밤마다 나타나 소란을 피우니 그로 인해 공포심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 이런저런 헛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병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그러니까 집을 옮기도록 하세요. 이 집에서는 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듣고 나자 이병아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의원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벼랑간 집을 어떻게 옮기죠? 그래도 이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집이 그렇게 쉽게 팔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말이죠. 집이 팔릴 때까지 누추하나마 우리 집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네? 의원님의 집으로요. 뜻밖이라는 듯이 이병아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장죽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런 병은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지. 매일 밤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다가는 자칫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 해드리고 말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병아의 얼굴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날로 이병아는 수춘이를 시켜 집을 지키게 남겨두고 자기는 간단한 일상용품만을 꾸려 장죽산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장죽산의 집은 작고 초라했다.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약장이 놓여있는 약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실 겸 침실로 쓰고 있는 안방이었다. 호라비가 사는 집이라 너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장죽사는 서둘러 안방을 청소해서 이병아가 혼자 쓰도록 하고 자기는 약방에서 기거하기로 했다. 이병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장죽사는 마치 새로 장가라도 든 것처럼 얼굴에 활짝 희색이 돌고 노상 싱글벙글했다. 그녀를 치료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손수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해서 정성껏 치료를 하는 동안 이병아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4, 5일 후에는 거의 다 나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병아는 장죽산의 노고에 보답을 하려는 듯이 자기가 손수 식사를 마련했고 집안 청소는 물론 자기가 빨래를 할 때는 그의 세탁물도 함께 빨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장죽산의 아내와도 같았다. 이곳으로 옮겨온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이병아는 수춘이 혼자 지키고 있는 집을 찾아가 보았다.
어쩌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나 선뜻 사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집값을 크게 낮추어 다시 내놓고 돌아왔다. 하루속히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병아가 집을 팔려고 사자가에 다녀왔다는 것을 안 장죽사는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장죽사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서는 장죽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병아도 긴장이 되는 듯 꼿꼿하게 앉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부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보니 마치 싸움이라도 거는 말처럼 하도 뻣뻣해져서 장죽사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이심전심으로 그것을 알아차린 이병아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해보세요. 이제 병은 거의 완쾌되었습니다만 부인께서는 계속 내 집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병아의 눈이 둥그레졌다. 정말입니다. 어디로 옮길 생각 마시고 계속 여기 있어 주세요. 언제까지나 말입니다. 어머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발.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까닭을 알 수 없군요. 이병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부인을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부인의 모습이 죽은 내 아내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오늘이 바로 내 운명의 날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날이라니,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병아는 그 말의 의미를 짐작은 하면서도 짐진 모르는 척하고 물었다. 장죽사는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처럼 진지하고 열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는 아내가 죽은 뒤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늘 술을 마시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처럼 죽은 아내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내 아내와 너무도 닮은 부인을 보는 순간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머나, 이를 어쩐담. 예, 이건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고 그날이야말로 나에게는 운명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미있군요. 부인, 나는 지금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 보세요. 이병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난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부인을 기어이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 이병아는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입니다, 부인. 나는 이제 부인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나와 혼인을 해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입니다, 부인. 장죽사는 이병아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요? 나도 혼자이고 부인도 혼자 몸이 아닙니까? 안 돼요. 난 이미 정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서문경 말입니까? 네, 그래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서문경만은 안 됩니다. 아니, 왜요? 뜻밖의 말에 이병아는 의아한 듯이 장죽산을 바라보았다. 부인, 내 말을 들어보세요. 부인은 서문경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하고 그에게 계가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 그가 어때서요? 그는 마누라가 5사람이나 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머리를 얹혀준 여자만도 10손가락으로 세도 모자랄 것입니다. 부인이 6번째로 들어갈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야 뭐 남자가 하기 나름이죠. 옛말에도 남자가 10개 집을 거느리지 못하냐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면 뭘 합니까? 재물이란 뜬구름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야지요. 그가 어떻길래 그런 말을 하세요? 아직 모르시나 본데 5번째 여자를 들어앉힐 때는 참으로 몹쓸 짓을 했지요. 방금 년이 말입니다.
그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글쎄 그 남편인 불쌍한 난쟁이 행상 무대를 무참히 독살했지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무대의 동생, 그 외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무속 말이에요. 그가 형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기 전에 붙잡혀서 지금 맹주로 귀양을 가 있는데 그가 돌아오면 아마도 서문경의 집안은 박살이 나고 말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병하는 자기도 모르게 목을 움츠리며 치를 떨었다. 장죽사는 기왕의 얘기를 꺼냈으니 내친 김에 모조리 쏟아놓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꿀꺽 침을 삼켜 목을 축이고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서문경은 무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비열하고 간악한 사람이기도 해요. 현청의 고위 간원들과 연관을 맺어 자기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거슬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파멸을 시키고 송사에도 곧잘 끼어들어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곤 해요. 그리고 고리채로 돈을 빌려주고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알거지로 만들지요. 이런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병하는 듣고 있기가 몹시 괴로운 듯 손을 저으며 제지했다. 예, 그만하지요. 그런데 부인,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부인께서는 남편의 탈상 후에는 서문경에게로 개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건 또 왜요? 지금 서문경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몰라요. 그렇잖아도 그것이 궁금하던 참이에요. 아직 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머지않은 날에. 무슨 일인데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병하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경에 있는 양제독은 서문경의 친척인데 그 양제독이 얼마 전에 문책을 받아 옥에 갇혔어요.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이병하는 남편 화자어의 석방을 위해 뇌물을 쓴 일을 떠올리고 깜짝 놀랐다. 양제독을 잘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지체 높은 분을 제가 알 리가 있나요? 이병하는 시침을 떼지 않을 수 없었다. 양제독은 국사범으로 하옥된 것이니까 삼법사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일가 친척들도 모조리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서문경도 무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나,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고 말고요. 현청에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이병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래서 서문경은 집과 약국을 모두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판국에 부인은 혼자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에게 개가를 하게 되면 필경 함께 붙들려가 곤욕을 치르게 되고 말 겁니다. 그건 불을 보고 뛰어드는 어리석은 분하비와 무엇이 다릅니까? 안 그래요, 부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병하는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눈앞이 아찔했다. 그녀는 멍청해진 얼굴로 팔랑거리는 촛불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장죽사는 여전히 두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러모로 서문경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돈도 없는 가난뱅이에다 세상 살아가는 수완도 없는 일개의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남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아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오손도손 100년을 해로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러한 내 심정을 이해하시고 부디 나의 청혼을 받아주세요. 예? 이병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죽산의 말에 진심이 있고 너무도 간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겠다는 그의 말은 짜릿하게 그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다. 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아무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병하는 마침내 반승낙을 하고 말았다. 생각이시라고요.
여자의 깊은 마음속을 모르는 장죽산이 당황하여 물었다. 말 그대로예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놀라시는지 저는 까닭을 모르겠어요. 이병아가 다소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저의 청혼을 거절하시는 겁니까? 의원님도 참. 이병아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제발 저의 소원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장죽사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누가 무엇을 깨뜨린단 말씀이에요? 이제 건너가서 주무시지요. 예, 물러가겠습니다. 장수의 굴령에 따르듯 장죽사는 이병아의 한마디에 방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날 밤 이병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죽산의 말을 듣고 보니 서문경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다. 여자를 얻기 위해 그 남편을 무참히 죽게 만들고 협잡과 주색잡기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야비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더구나 그런 일로 원한을 사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무송이 복수를 노리고 있고, 비록 자기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국사범으로 몰린 양제독과 함께 언제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질지 모르는 신세가 아닌가. 또 설령 그의 6번째 여자가 되어 개가를 한다고 해도 소실로서의 한계와 구박이 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특히나 방금 년의 생일날 당한 수모와 창피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병아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기왕의 서문경과의 인연이 끝났다면 이제 남은 길은 두 갈래뿐이었다. 하나는 장죽산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가를 단념하고 혼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30살도 안 된 새파란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도 싫었다. 그렇다면 결국 장죽산의 아내가 되는 길이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이병아는 일찍 잠이 깨었다. 간밤에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도 몸과 마음은 한결 가뿐했다. 그녀는 커다랗게 기지개를 켜고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아, 상쾌한 아침이구나. 그녀의 얼굴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활짝 밝아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 그녀는 사자가의 집으로 찾아가 간단한 제사를 지낸 다음 죽은 남편의 위패를 불살라 버렸다. 개가를 하기 위해 앞당겨 탈상을 하는 터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쩌고 할 염치도 없어서 그 일을 수춘이와 단둘이서 서둘러 해치웠다. 그래,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니? 이병아가 집이 안 팔려 답답하다는 얼굴로 수춘에게 물었다. 네, 한 사람 있긴 있는데 집값을 좀 더 낮추려고 뜸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벌써 3번이나 왔다 갔어요. 이병아는 곧 풍노파를 찾아가 보았다. 그 사람 말이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오. 이병아는 풍노파를 앞세우고 그 사람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집도 뭐 좀 그렇고 값도 좀 비쌌어요. 집주인이 직접 찾아온 것을 알고 그 사람은 처음엔 공연히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별로 살 생각이 없는 듯이 했으나 풍노파가 중간에서 흥정을 잘 붙이는 바람에 의외로 쉽게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시가의 3분의 2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으나 이병아는 급한 마음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장죽산의 집으로 돌아온 이병아는 곧바로 약방문을 가만히 열어보았다. 그는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오늘은 환자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 무료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었다. 이병아가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사자가의 집이 팔렸어요. 아, 그래요. 장죽사는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이병아의 눈치를 살폈다. 너무 싸게 팔아서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병아가 명랑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이 팔렸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하긴요. 옮겨야죠. 옮긴다면 어디로요? 그야 뻔하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의원님은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죽산이 펄쩍 뛰었다. 내가 좋아서 혼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죽은 아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난 뭐예요? 대용물인가요? 장죽산은 얼른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다가 몹시 아픈 데를 찔렀기 때문이었다. 왜 대답이 없죠? 내 말이 틀렸나요? 그제야 장죽산은 더듬거리며 변명하듯 말했다. 그게 아니라 죽은 아내와 닮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인연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보다는 잘도 둘러대시는군요. 예? 좋아요. 죽은 아내를 못 잊어 하는 그 마음씨가 오히려 내 마음에 들어요. 바람둥이보다야 100배 낫지요. 부인, 나의 청혼을 받아주시고 이 집에서 같이 삽시다. 장죽사는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말했다. 네,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예, 제발. 난 이런 좁은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딴 데로 이사를 가자고요. 예? 나하고 같이 말입니까? 그래요, 같이요. 이병아는 재미있다는 듯이 까르르 웃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죽사는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과부와 호라비 사이라 서로 뜻만 맞으면 그날부터 곧바로 부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장죽산과 이병아는 그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기로 했다. 혼례식을 성대하게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소하게나마 정성껏 치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멀리 잡을 것 없이 내일이라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내일요? 나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장죽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신 가까운 친구나 몇 사람 오게 하세요. 난 우리 수춘이하고 풍노파한테만 알릴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하지요. 다음날 비록 하객은 몇 사람 되지 않았지만 혼례식은 조촐하면서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고 장죽산과 이병아는 그날 밤 부부로서의 첫 인연을 맺었다. 장죽산은 실로 오랜만에 호라비 신세를 기분 좋게 면했고 이병아는 또 한 번 다른 남자의 살맛을 마음껏 즐겼다. 장죽산은 이병아가 죽은 아내에 비해 훨씬 더 나긋나긋하고 감칠맛이 나는 여자라고 만족해했고 이병아는 또 이병아대로 장죽산이 비록 선문경에 비하면 기교가 모자라고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편안하고 은근하게 황홀감에 젖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진짜 부부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리하여 어엿한 부부가 된 그들은 남자의 집까지 팔아서 두 사람의 돈을 합쳐가지고 다른 곳에 좀 더 넓고 깨끗한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대문에 장죽산 의원이라는 꽤 큰 간판도 새로 걸고 왕진을 위한 당나귀도 한 마리 사들였다. 5. 화려한 제기. 가을도 깊어가는 어느 날 서문경의 집 대문이 활짝 열리고 약국도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동경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던 것이다. 양제독께서 곧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고 합니다. 소문으로 듣기로는 중신들의 권력 다툼에서 왕상서와 양제독 쪽이 의외로 저력을 발휘하여 역공을 감행한 끝에 이긴 것이라고들 합니다. 동경으로 보냈던 하인이 돌아와 아뢰는 말을 듣고 서문경은 뛸 듯이 기뻐했다. 오, 그래. 수고했다. 물러가 쉬어라. 서문경은 곧 온 집안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즉시 대문을 활짝 열게 했던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양교랑 내외였다.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풀려나게 되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서문경의 5 부인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뻐했고 하인들 역시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지금까지 죽음의 집과도 같았던 분위기가 일시에 활짝 밝아졌다. 서문경은 참으로 오랜만에 의관을 갖추고 집을 나섰다. 우선 기방으로 가서 술을 실컷 마신 다음 저녁에 이병아에게 갈 생각이었다. 서문경이 유쾌한 걸음으로 건들건들 계저의 기방을 찾아가고 있는데 마침 저만큼 써 응백작과 사회대 2 친구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 오랜만일세. 서문경이 한쪽 손을 흔들며 아른 체를 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서문경 형님 아냐? 응백작과 사회대도 뜻밖의 만남에 무척 반가워했다. 야, 이게 얼마만인가? 일이 잘 풀린 모양이지. 응백작이 서문경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응, 소문을 들었는가? 그럼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사회대가 서문경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우리들이 얼마나 형님을 걱정했다고. 몇 번 찾아갔지만 대문이 걸려 있어서 만나볼 수가 있어야지. 고마워. 이제 다 좋게 될 거야. 양재독이 곧 무죄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동경에서 왔어. 그러자 2 사람은 거의 동시에 야, 잘 됐군요 하고 기뻐했다. 오늘 한잔 해야지. 서문경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거참 좋지. 3 사람은 그 길로 계저의 기방을 찾았다. 어머, 영감. 계저는 서문경을 보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뻣뻣하게 선 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나 왔어. 계저는 반갑지도 않아. 서문경이 짓궂게 놀리듯 말했다. 그러자 계저는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뜻밖의 사태에 서문경은 약간 당황해하면서도 그녀를 지그시 끌어안고 토닥토닥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영감, 난 다시는 영감을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울었다고요. 계저는 다른 여자들보다 한결 뜨거운 정념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애틋한 진정 앞에 서문경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왠지 모르게 코허리가 시큰해졌다. 자,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렸다니 눈물을 거두고 술부터 좀 가져오라고. 2 사람의 정분이 이렇게 두터운 줄은 난 미처 몰랐었네. 하하하. 응백작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를 썼다. 그제야 계저도 눈물을 그치고 밖으로 나갔다. 바로 그때 상시절과 추길염이 함께 들이닥쳤다. 서문형,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소. 그래, 일은 잘 풀렸다고요. 상시절이 입을 크게 벌리고 말했다. 다 자네들이 염려해준 덕분이지. 고마워이. 이윽고 술상이 들어오고 실로 오래간만에 유쾌한 주연이 벌어졌다. 기녀들도 2 사람이 더 불려와 흥을 돋우었다. 한창 술잔이 오가며 환담이 무르익고 떠들썩하게 웃음이 터지곤 할 때였다. 술기운이 오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불쑥불쑥 함부로 잘하는 추길염이 갑자기 혀 꼬부라진 소리로 서문경을 향해 말했다. 형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겠어. 양재독이 풀려난다니 잘 됐지만 소중한 걸 하나 잃었으니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소중한 걸 잃었다니. 서문경이 둥그레진 눈으로 추길염을 바라보았다. 정말 몰라, 형. 어서 말해봐. 아직 모르고 있군 그래. 이병아를 잃었지 뭐야. 뭐라고? 너무도 뜻밖의 말에 서문경은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추길염은 그제야 공연히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고 말았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이병아가 뭐 어찌 되었다는 게야. 죽기라도 했단 말인가. 술자리가 물을 뿌린 듯 갑자기 조용해졌다. 불려온 2 기녀만이 무슨 소린지 잘 알 수 없어 멀뚱하게 서로 쳐다보곤 했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이병아가 장죽산에게 개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문경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조와 계경도 진작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기방이란 원래 무사내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그런 소문은 다른 어떤 곳보다 빨리 전해졌던 것이다.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여는 사람이 없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가자 마지못해 계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는 소문이에요. 뭐? 시집을 갔다고? 그게 정말이야.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나돈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축일염, 그게 사실이야. 어디 자네가 한번 말해보라고. 서문경은 마치 축일염 때문에 이병아가 개가를 하기라도 한 것처럼 대들듯이 물었다. 정말일세. 서문경의 기색이 하도 험악해 보여서 축일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말일세. 누구에게 시집을 갔지? 왜 장죽산이라는 의생 있잖아. 그자한테. 아니, 뭐라고? 하필이면 그놈한테. 서문경의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서문경은 이병아가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장죽산이라는 데에는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이었다. 장죽산은 비록 조그만 약방을 차려놓고 환자를 치료하는 보잘것없는 의생에 불과했지만 서문경으로서는 못마땅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비록 작기는 하지만 자기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주 상대를 하기에는 너무도 미미한 존재여서 서문경은 늘 못마땅해 하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녀석이 이병아를 낚아채 갔다니. 더욱 자존심이 상하고 분통이 터졌다. 서문경이 분을 참지 못하고 시근거리자 술판은 그만 흥을 잃고 깨지고 말았다. 계저가 오래간만에 와서 주무시지 않고 그냥 가느냐고 안타깝게 매달렸으나 서문경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며 기어이 뿌리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느 때 같으면 친구들과 2차를 갈 시간이었으나 서문경은 며칠 뒤에 원래 모임을 갖기로 하고 그들과도 헤어진 다음 그 길로 혼자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 연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그대로 가만둘 줄 아느냐. 서문경은 곧장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는 혼자 씩씩거렸다. 누가 보면 마치 실성한 사람과도 같았다. 이튿날 아침 서문경은 사자가로 이병아를 찾아갔다. 그녀가 장죽산과 혼인을 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간 사실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서문경은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는 거침없이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누구세요? 낯선 아낙네가 놀란 얼굴로 내다보았다. 아니, 아주머니는 누구요? 이 집 주인이지 누구겠어요? 얼마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요. 그럼 전에 살던 사람은? 이사를 갔죠. 그랬었군요. 서문경은 다시 한번 불끈하고 치솟는 분노를 억지로 참으며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고 있소.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아낙네는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서문경은 지그시 이를 악물고 이웃집 풍노파를 찾아갔다. 풍노파는 이곳 이병아 집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병아의 이사간 집을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침 풍노파는 집에 있었다. 할멈,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고 있소? 예, 알고 말고요. 풍노파는 몹시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이 할망구가 이병아의 개가를 중매한 것은 아닐까? 서문경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장죽산의 집에 들어가 사나요? 아니에요. 혼례는 그 집에서 치렀지만 곧 그 집도 팔아서 딴 데다가 집을 사가지고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혼례시까지 올렸구먼. 서문경은 또 한 번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아이고, 이렇게 서 계시게 해서 어쩐담. 누추하지만 방으로 좀 들어오세요. 풍노파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순간 서문경은 문득 왕파 노인이 떠올랐다. 우선 수춘이를 왕파의 찻집으로 불러내어 자세한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가능하다면 이번 일에도 그 늙은 너구리 같은 노파를 끌어들이면 좋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할멈, 내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사자가에 있는 왕파의 찻집을 알지요. 수춘이를 그 찻집으로 좀 불러내 주구려. 예? 제가요? 풍노파는 몹시 난처한 듯 고개를 모로 꼬았다. 자, 이건 할멈의 용돈으로 쓰고요. 하고 서문경이 돈 단량을 손에 쥐어주자 풍노파는 예, 그러지요. 거기로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곧 수춘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허리를 굽실거렸다. 서문경은 오래간만에 왕파의 찻집을 찾아갔다. 왕파는 무송이 동경에서 돌아와 형 무대의 죽음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곧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어디론가 몸을 감추었다. 그 후 무송이 붙들려 맹주땅으로 귀양을 갔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계속했던 것이다. 무대를 독살하고 방금년을 자기 소실로 들여앉힌 뒤로 서문경은 왕파의 찻집에는 거의 발을 끊어버렸다. 어쩐지 기분이 내키지 않고 꺼림칙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월도 꽤 흘렀고 또 무엇보다도 분통이 터지는 일 때문에 싫고 좋고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서문경은 크게 헛기침을 하면서 성큼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아이고 뭐니, 대간인 어른 아니십니까? 원 그렇게 발걸음을 안 하시다니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손님이 없어서 파리를 날리고 있던 왕파는 불쑥 들어서는 서문경을 보자 놀라서 가슴이 철렁했으나 한편으로는 몹시 반갑기도 했다. 할멈, 오래간만이구려. 하하하. 서문경도 반가운 듯이 크게 웃었다. 이제 일이 무사하게 잘된 모양이죠. 찻집을 하고 있는 터라 왕파도 손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서문경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일은 잘 풀렸는데 엉뚱하게 속상한 일이 생겼지 뭔가. 무슨 일이길래 대간인의 속을 상하게 했을까? 왕파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서문경에게로 개가를 하려던 이병하가 난데없이 장죽산에게 개가를 한 것까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서문경이 지금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뻔히 짐작하면서도 하는 말이었다. 허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글쎄 어떤 놈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중간에서 날치기를 했어. 어머, 그래요. 늙은 너구리가 짐짓 깜짝 놀라는 신용까지 했다. 할멈,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옳지? 왕파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다. 이 양반이 또 무슨 수작을 꾸미려고 그러나 싶어 덜컥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왕파는 태연히 어떻게 하긴요. 도로 뺏어와야지. 하고 오히려 서문경의 자존심을 슬쩍 건드렸다. 그래야겠지. 그냥 두고 보려니 분해서 안 되겠어. 그럼 이번 일에 내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나요? 왕파는 한편으로는 겁이 나면서도 약간의 호기심과 또 서문경이 적잖게 집어주는 용돈이 아쉬웠다. 할멈, 안방을 좀 빌려줘야겠어. 아니, 또 안방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노파가 계집애 하나를 데리고 올 텐데 오거든 계집애만 안방으로 들여보내죠. 그야 뭐 그러죠. 서문경은 왕파의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서문경은 왕파가 가져다 준 차를 마시며 지난해 봄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이 방에서 방금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무대의 습격을 받은 자기로서는 달콤한 추억과 끔찍한 기억이 함께 깃들어 있는 곳이었다. 이 방에서 이번에는 이병하를 도로 빼앗을 궁리를 하게 되었으니 말하자면 악연이 깊은 방이었다. 서문경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왕파의 안내를 받고 수춘이 들어왔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수춘이는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잔뜩 긴장된 얼굴로 절 부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참 오래간만이구나. 자, 거기 좀 앉아라.
수춘이는 서문경이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의 맞은편 의자로 가서 조심스럽게 앉았다. 서문경은 술잔을 들어 쭉 한 모금 들이키고는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너의 마님이 아팠을 때 장죽산이라는 의생이 와서 치료를 했다지. 예. 어디가 아팠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못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어나와 기절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밤여우가 나타났고요. 그래. 밤여우가 날뛰는 소리는 나도 들어봤지. 서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수춘이는 한결 두려움이 가셨는지 서문경이 묻기도 전에 자기가 아는 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다 말해주었다. 서문경은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다가 지금 두 사람 사이는 어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냐? 하고 불쑥 물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서문경은 깊은 신음소리를 내더니 또 말없이 연거푸 술잔만 비웠다. 한참 후에야 서문경은 커다랗게 숨을 들이켜 후욱 하고 내뿜고는 자, 그건 그렇고 수춘아, 오래간만인데 나에게 술 한 잔 따라다오. 하고 수춘이 앞으로 잔을 내밀었다. 제가 어떻게... 뜻밖의 일에 수춘이는 몹시 당황해했다. 난 말이야, 진작부터 수춘이가 따라주는 술을 한번 마시고 싶었다고. 정말이야. 어머. 수춘이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왈칵 붉어졌다. 그 말이 어쩐지 야릇한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수춘이가 계속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자. 자, 어서. 서문경의 재촉을 받고서야 수춘이는 입술을 꼭 다물고서 두 손으로 공손히 술을 따랐다. 서문경은 술을 받아 단숨에 쭉 기분 좋게 비우고는 그 잔을 수춘이 앞으로 내밀었다. 자, 받아. 이번에는 내가 한 잔 따라줄게. 전 아직 술을 못 마셔요. 수춘이는 몹시 수줍어하며 말했다. 술을 아직 한 번도 못 마셔봤니?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배워야지. 수춘이도 나이가 제법 됐지. 16살이에요. 한창 좋은 나이로군. 자, 잔을 안 받고 뭘 해? 어서 받으라고. 수춘이가 마지못해 잔을 받자 서문경은 찰찰 넘치도록 술을 따라주며 처음 술을 배울 때는 맛을 보지 말고 단숨에 쭉 들이키는 거야. 알았지? 하는 수 없이 수춘이는 눈을 딱 감고 서문경이 시키는 대로 단숨에 쭉 마셔버렸다. 맛이 어때? 그저 새콤한 맛뿐이에요. 수춘이는 얼굴을 온통 찡그리며 대답했다. 새콤하다고. 허허허. 첫 술 맛이 새콤하다면 앞으로 마실 소질이 충분히 있군 그래. 자, 그럼 한 잔 더 받으라고. 예? 내가 주는 술이야. 어서 한 잔 받으라고. 수춘이는 옛 주인이 권하는 술이라 거절하지도 못하고 다시 한 잔을 받아 마셨다. 자, 이 안주를 먹고 한 잔만 더 받아. 서문경이 손수 마른 안주를 집어주며 잔에다 술을 따랐다. 수춘이는 기왕 먹은 것이니 한 잔을 더 받아 이번에는 단숨에 쭉 들이켰다. 야, 잘 마시는데. 소질이 있다니까. 서문경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연신 너털 웃음을 웃었다. 세 번째 잔을 비우고 나자 수춘이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하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름을 느꼈다. 숨결마저 점점 가빠왔다. 어머, 벼랑간 왜 이러죠? 수춘이 겁먹은 얼굴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왜? 어때서 그러느냐? 어지러워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붕 뜨는 것 같아요. 서문경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술을 마시면 다 그런 게야. 그 맛에 술을 마시는 거지. 서문경은 새삼스럽게 수춘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취기로 발그랗게 물든 수춘이의 눈언저리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것은 풋풋한 처녀티와 함께 묘하게도 그의 아랫도리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자, 어지러운데 저기 침상에 가서 누우라고. 괜찮아요.
눕지 않아도. 수춘이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바짝 긴장했다.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서문경이 잠옷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싫어요. 이거 안 되겠구먼. 서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춘이를 번쩍 들어다가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는 난폭하게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천하의 남봉꾼이라 여자의 옷 벗기는 솜씨가 아주 능숙했다. 어머, 왜 이러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수춘이가 좋아서 그러잖아. 싫어요. 이거 놓으세요.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연약하고 어린 수춘이가 서문경의 억새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옷은 순식간에 벗겨지고 알몸이 되고 말았다. 그 위를 서문경의 육중한 체구가 덮쳐 눌렀다. 수춘이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 그 뒤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서문경의 씩씩거리는 숨소리. 방 안은 온통 고통과 쾌락이 엇갈리는 귀괴한 괴성으로 가득 찼다. 이윽고 서문경이 저만큼 나뒹굴어지자 수춘이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비 맞은 참새 마냥 너무도 애처로운 모습이었다. 서문경이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지 달래기 시작했다. 울지 말라고. 여자란 다 한 번씩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야. 난 말이야. 마음속으로 너의 마님보다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정말이야. 몰라요.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수춘이의 흐느낌은 계속되었다. 어떡하긴. 조금만 기다리라고. 절대로 널 버리진 않을 테니까. 자, 그리고 이걸 받아도. 용돈으로 쓰고 더 필요하면 내게 말해.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서문경은 주머니에서 은전 5잎을 꺼내 수춘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용돈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거액이었다. 싫어요. 수춘이는 서문경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서럽게 울었다. 넌 뭐든지 싫다고만 하는구나. 서문경은 일부러 화가 난 듯한 어조로 말했다. 주인이 주면 받아야지. 웬 앙탈이 그리 심해. 그리고 이제 그만 울음을 그쳐. 남의 집에서 창피하겠으리.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인면수심이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사람의 탈을 쓴 짐승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일개 하녀에 불과한 수춘이는 서문경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주인의 말을 거슬렀다가는 목숨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춘아. 수춘이 고분고분 말을 듣자 서문경이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꼭 들어줘야 해. 말씀하세요. 수춘이 눈물 자국을 닦으며 말했다. 집에 돌아가거든 말이야. 내 마님에게 오늘 일을 죄다 얘기해 주라고. 오늘 일이라면 나하고 잠을 잤다는 얘기 말이야. 네? 뜻밖의 말에 수춘이는 깜짝 놀랐다.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라고. 알았지. 서문경은 다시 한번 다짐을 놓았다.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을 더 줄게. 그리고 사랑도 더 해주고. 예, 알았어요. 여자의 심리란 참 묘한 것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섭고 얄밉기만 하던 서문경이었다. 그러나 비록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그와 한번 몸을 썩고 나자 이상하게도 그에게 정이 느껴지고 또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응, 고마워. 그럼 이제 나가봐. 오늘 수고가 많았어. 그리고 참 집에 가거든 마님에게 내가 꼭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는 말도 전해줘. 수춘이로서는 서문경이 왜 오늘 일을 마님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또 새삼스럽게 만나려고 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으나 그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문경이 그렇게 시킨 것은 이병아로 하여금 질투심이 끓어오르게 하고 또 그녀와 만나서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다. 이병아와 장죽산, 이 연놈들, 내 반드시 너희들을 갈라놓고야 말리라.
서문경은 혼자서 부드득 이를 갈았다.